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 올해 사실 1학기부터 개명대 국제학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가 드디어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는 또 김남미 전문가분이 오셔서 또 해주실 계획인데, 오늘 모신 강사분은 제가 전에 다니던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박정석 과장님이시고, 지금 현재 포스코의 에너지 산업,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또 한번 이런 탄소 제로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오늘 한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산업의 전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서 재밌는 강의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정석입니다. 저는 원래 포스코 경영연구원 소속인데요. 지금은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 그룹이라는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ESG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투자자들이 ESG 투자, 아마 학생들이라서 요즘 주식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ESG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가치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얼마나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제 ESG가 중요해지고, 그 ESG 중에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글로벌 기후 위기 확산과 에너지 전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Yes we can 해가지고 이제 Climate Action Now, 기후 행동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 더 이상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크게 한 5가지 챕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좀 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피크 오일에 대한 논쟁, 그래서 이 석유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이 전기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기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보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보시면 UN SDGs라고 유엔에서 이제 2015년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입니다. 그 중에 13번이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모든 17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잘 아실 텐데요. 매년 1월 초에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 정치, 경제 이런 리더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중에 올해 초에는 특히나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2016년부터 한 5년 동안 매년 이 WEF에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리스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탑 5에 들어간 요인들은 모두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유럽과 미국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또 간혹 뭐 1.5도시 혹은 탄소 중립 이런 용어들을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네? 네. 이게 혹시 소리는 네,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그 하나 뭐 그림 정도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나서 그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 변화입니다. 지구의 온도 변화. 보통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할 때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목표를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도씨 이내로 억제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이제는 2도씨로도 안 된다. 1.5도씨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선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상 지구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한 1만 년 동안 올랐던 이 지구의 온도가 한 1880년 산업화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한 150년 동안 약 1도씨가 올랐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1도씨 이상 올랐는데 여기에서 0.5도 혹은 1도 정도까지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 만약 지구 상승 온도가 감사합니다. 2도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인류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온도 상승 폭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넷제로 탄소 중립 사회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네, 꺼버리고. 네. 사실 좀 유튜브 요즘은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보는 거를 더 많이 인지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 2편 정도 준비했는데 일단은 요 시스템상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준비한 PPT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20년 올해 초죠.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스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혹시 블랙 스완이라고는 들어보셨을까요?
굉장히 발생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충격이 큰 그런 현상을 빗대서 2007년인가요? 뭐 2006년도에 아마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용어를 이제 인용해서 그린스완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자세와 현재 한 2, 3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금융권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보험, 은행 이런 금융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투자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은 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금융 그 감독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기를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금융 위기보다 더 큰 금융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 위기를 넘어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굉장히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극심해지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식량이 부족할 수 있고 아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이제 식량 막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우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하자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리스크는 곧 투자 리스크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돈을 굴리는 규모가 한국의 GDP보다도 더 큰 회사인데요.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 올해 초에 전 세계 수백 개의 기업들 CEO 대상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네들 기업이 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혹은 관련된 기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들 기업의 경영 활동에 우리가 관여 활동을 시작할 거고 극단적으로는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렇게 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 기업들 그리고 또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이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뭔가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던 메시지가 실제로 이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또 투자업계에도 새로운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상징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까만색 박스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환경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ESG, 그 ESG 요인별로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관여 활동을 한 횟수를 비교해 보니 1년 사이에 환경 관련 이슈로 관여 활동한 게 4배로 증가한 겁니다. 그만큼 물론 여기 환경에는 기후 변화 이외에도 다른 뭐 수자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기 오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기후 행동, 클라이밋 액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UN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13번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 행동을 보일 때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비즈니스, 이 기업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이제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인터뷰에서 보면 이 기후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기업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 능력,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 자본, 뭐 인적 자원, 어떤 국가에 가진 어떤 그런 능력보다 수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역량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뭐 국제적으로 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 정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기후 변화를 막는 게 어렵다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의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표가 있었고요. 2015년 12월 12일에 195개 국가가 모여서 서명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파리 협약이 되는데요. 신기후 체제라고도 불립니다.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웰 빌로우 2도씨, 그러니까 2도씨 한참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1.5도씨 억제하는 데 노력하자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2018년에 IPCC라는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고 2100년까지 1.5도씨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2050년에 전 세계가 카본 뉴트럴, 넷제로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 참여국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결국은 정부, 그다음에 기업들, 다른 뭐 시민사회는 이제 2050년 넷제로 사회를 구축하는 게 하나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3년, 2025년 이렇게 가면서 구체적인 이제 이행 목표를 가지고 국가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말까지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LEDS라고 하는 국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미 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한번 언급했죠. 얼마 전에 최근에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을 얘기를 해서 사실상 뭐 LEDS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확정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최종안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이제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뭐 재밌는 게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하는 RE 100이라고 불리는 이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 RE 100이라고 불리는 캠페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는 재생에너지 100%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시점은 2050년까지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263개 기업이 RE 100을 선언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요즘은 ICT 쪽,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RE 100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까지 다양한 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동영상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RE 100에 관한 건데 애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100% 재생에너지를 쓸 테니까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너네 회사도 재생에너지를 100% 써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왜? 우리만 재생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이 기후 변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경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안 됐죠. 그 SK 기업들 한 8군데에서 아리백을 하겠다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뭐 LG화학도 뭐 아리백을 가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레이스 투 제로라는 캠페인이 최근 한 몇 달 전에 나온 캠페인 같은데요. 여기에는 뭐 정부들, 기업들 혹은 뭐 공공기관들이 우리도 넷제로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의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기업들은 어떨까라고 보면 제일 왼쪽 위에를 보시면 BP라고 하는 대표적인 석유 회사입니다. 오일 메이저로 불리는 대표적인 BP인데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2020년에 발표를 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웨스테드 이 전력업체인데 발전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비전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 그린 에너지로만 돌아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CEO 웨스테드 같은 경우는 덴마크 회사인데요. 원래 이름이 동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이 웨스테드라는 전자기학자, 자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자기학자의 이름을 따와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화석연료의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재생에너지를 우리의 사업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사명까지 변경을 한 거죠. 왼쪽 하단에 보면 앰비션 2039 다임러입니다. 벤츠 아시죠? 2039년부터는 탄소 중립 자동차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자동차라는 게 생산할 때도 우리가 CO2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이 자동차가 판매된 이후에 운행되는 과정에서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탄소 중립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카본 뉴트럴 넷제로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조금 용어를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은 아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내가 100톤의 CO2를 배출을 했는데 한 90톤 정도는 줄이고 10톤 정도는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10톤 정도 발생하는 거를 뭐 나무를 심어서 이 CO2C가 흡수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나머지 상쇄하는 작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공기 중에 배출되는 CO2가 중립이 되게 한다는 게 이제 결국 탄소 중립인 겁니다. 약간 카본 프리라는 개념의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탄소 제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래서 넷제로, 탄소 중립 이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203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약속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후 위기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이제 석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석유 하면은 현 세대 지구상의 에너지의 왕자죠, 왕자. 에너지 하면은 석유 하면 에너지. 이런 어떤 등가의 공식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석유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몇 달 전이죠. 코로나 사태로 이제 세계가 쇼크를 먹자 이 유가가 마이너스 갔습니다. 마이너스 40 몇 불까지 떨어졌죠. 미국의 WTI 선물 가격이. 유가가 마이너스라는 경우는 제가 석유를 받아가면 돈도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그런 엄청난 그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이 석유가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유가가 생겼겠죠. 물론 뭐 쓸모없다라는 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그런 석유 시장에 충격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조금 석유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화이자인가 어디에서 백신 개발을 했다고 해서 뭐 여행 관련 그다음에 어떤 전 세계 소비가 조금 살아날 것 같다고 하니 그에 따라서 유가도 반등이 왔는데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뭐 십몇 년 전에 유가가 100달러가 넘던 그런 고유가 시대는 아닌 거죠. 여전히 뭐 한 30달러, 40달러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그 유가가 왜 이렇게 이제 낮을까라고 보면 이제 오일 피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약 한 60년 전만 해도 오일 피크라고 얘기하면 생산 측면에서 피크가 올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석유하고 하면 이제 고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자원의 고갈. 석유가 고갈이 돼서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1956년에 미국의 킹 하버트라는 지질학자가 석유 생산이 점점 늘어나다가 한 1970, 80년 정도 되면 다시 줄어드는 이런 종 모양의 피크 형태를 그릴 거다라고 해서 피크 오일을 오일 피크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쯤 되면 이제 중국이 성장하고 전 세계 경제가 막 활발해지면서 석유 가격이 치솟고 석유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실제로 막 이거 이러다가 석유 정말 고갈되는 거 아니야? 뭐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나오고 굉장히 석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셰일 혁명. 미국이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피크라는 게 정말 석유가 공급이 부족할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007년도에 그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가채년수라고 부르는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가채년수가 약 한 42년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17년에는 그게 한 50년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2007년도에 매장량이 한 1.4조 배럴 정도로 했는데 이게 2017년에는 한 1.8조인가요? 하여튼 그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 핵심에는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있습니다. 이 수압 파쇄 공법이라고 하는 기술과 수평 시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의 조합이 미국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산하게 만든 거죠. 사실 미국 석유가 이 에너지 시장에서 왕자의 자리에 오른 게 불과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석유 이전에는 석탄이 개발되면서 산업화를 이끌면서 뭐 전기기관, 뭐 열차, 각종 그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사용됐죠. 그러다가 한 1800년대 중반에서 미국 쪽에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서 이제 석유가 막 나면서 그때 처음에 석유가 쓰인 거는 고래 기름을 대신해서 우리가 램프, 이 등유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석유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된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00 몇 년도에 지금 자동차사 포드에서 모델 T라는 이 자동차를
나오는데 이게 그때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석유 수요도 확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진이라는 것이 다 석유, 석탄, 그 당시에는 석탄도 자동차의 이제 연료로 사용됐는데 결국 석유라는 연료를 가지는 엔진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비행기의 발달, 선박의 이동, 각종 교통수단의 이제 연료로 석유가 사용되면서 이제 에너지의 그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석유 수요의 한 40% 정도가 자동차, 비행기, 선박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교통수단의 발달이 석유 소비를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래는 항상 그 석유에 대해서는 공급도 많았고 소비도 많은 국가인데 2010 몇 년이죠? 제가 이건 좀 적었는데 2015년 12월에 약 한 40몇 년 동안 규제했던 수출 규제를 해제를 합니다. 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셰일 오일이 막 생산되니까, 셰일 가스가 생산되니까, 더 이상 우리 수입 많이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수출하게 됐고요. 2018년에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오일 생산국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좀, 요 부분 잘 기억이 안 나서 적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만큼 한 몇십 년 동안, 한 몇십 년 만에 석유 1위 생산국으로 다시 등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급에는 문제가 없겠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 유가가 뭐 점점 떨어지고, 뭐 한때 뭐 20불, 30불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 피크라는 게 공급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점점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피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BP라는 회사, 석유 메이저 업체죠. 얼마 전에 그 장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석유 소비가 정점에 들어섰다. 그래서 속도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해서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왼쪽 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위에가 노란색, 이제 빨간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가 뭐 탄소 배출 관련해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 지금 하는 수준 정도로 사회가 발전을 했을 때 2050년 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줄어든 뭐 한 9천 몇백만 배럴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일일 수요가. 근데 맨 밑에 보시면 넷제로 시나리오를 보시면 거의 뭐 한 3천만 배럴 약 지금보다 70% 정도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과감한 전망을 내놓는 거죠. 그만큼 이 석유를 둘러싼 혹은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사실 좀 그림이 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 수요의 약 40% 50% 가까이가 자동차, 비행기, 선박인데 특히 자동차만 거의 한 40% 가량 됩니다. 나머지 한 10% 이상 정도가 뭐 비행기랑 선박인데요. 근데 지금 자동차가 갑자기 전기차가 막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갑자기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 전기차가 이대로 가다가는 석유 소비를 하는 자동차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이 오일 업체들도 조금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앞으로 뭐 하지? 계속 석유 팔아서 되나? 뭔가 새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변화가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을 발표한 국가 혹은 도시들입니다. 보시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가솔린, 그 다음에 디젤 차를 말하는 거죠.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 계획입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승용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2025년에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아예 이 네덜란드에서는 가솔린차, 디젤차를 못 팝니다. 자, 2035년으로 가면 영국, 중국까지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지 하여튼 뭐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따면 2035년에 이제 내연기관 중단을 발표한 걸로 아는데 영국하고 중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도 아예 안 돼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만 안 된다라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계속 허용을 한다라는 건데 제가 이 중국의 하이브리드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말하는 건지 그냥 하이브리드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래는 영국도 2040년이 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204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2030년 5년으로 당겨야겠어 해서 5년을 앞당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최근에는 영국의 교통부 장관이 이거 우리 2032년까지 더 앞당겨야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점점 이러한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이 많아지고 더 앞당겨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올해 이제 발표를 했죠. 2035년에 신차 등록을 금지하겠다. 한마디로 뭐 신차 서울시에서는 내연기관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단위의 판매 중단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뭐 2035년, 2040년 뭐 요 정도 시점에 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 주요 기관들이 전기차 보급 전망을 내놓은 것들입니다. 크게 보면 제일 위에 초록색 그래프가 있고요. 중간에 노란색, 맨 밑에 조금 파란색 뭐 이렇게 보시면 같은 기간에서 전망한 수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뭐 이렇게 가면 점점 같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1년 전 전망, 2년 전 전망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 보급이 그냥 더 이상 뭐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현재 이제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메이저들이 탈석유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P라든지 로얄 더치 쉘은 유럽에 기반한 오일 메이저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 있는 오일 메이저라고 하면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로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럽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탈석유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비욘드 오일이라고 하는데 BP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페트롤륨 해가지고 우리는 석유 이상의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뭐 종합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오일 메이저들은 전력 사업에는 진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최근에는 뭐 재생에너지 사업을 늘리겠다라든지 자기들이 석유를 생산해서 파는 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늘리겠다. 결국은 내가 파는 제품의 시장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이제 석유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전력 시장,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뭐 끝나고 하셔도 되고.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점점 전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세계 최종 에너지라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를 보면, 뭐 에너지원을 보면 석유, 석탄, 가스, 전력, 전기죠. 전기, 열, 바이오 이런 에너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석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현재 보면 오른쪽 위 그림입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석유가 거의 뭐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전력 에너지가 한 19% 차지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2040년 전망을 보면 석유는 한 36% 정도로 줄어들고, 전력은 24%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화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각종 생활에서 뭐 컴퓨터를 쓰든 핸드폰을 쓰든 다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점점 세상은 디지털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기의 소비는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기존에 석탄이나 석유가 직접적으로 쓰던 거를 결국은 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전기에너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밑에는 보시면 전원 믹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파워, 전력 생산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석탄이 38%, 가스가 한 2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2040년이 되면 석탄은 26% 정도로 확 줄어들고요. 밑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풍력, 태양광 합쳐서 2017년에 6% 정도인데요. 2040년 되면 21%가 됩니다. 이게 이제 IEA라고 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2018년도에 전망한 건데요. 아마 2020년도 전망을 보시면 더 이게 커졌을 겁니다.